송바오가 누구죠? 그거는 노코멘트 할게요. 질문을 세게 주셔가지고 오려 주세요. 심혈관계 계통에 질병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다는 건 약간 정신승리에 가깝다고 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잡아먹거나 괴롭히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스스로 쑥스럽긴 한데 저 자신에게 애칭을 붙인다면 오뚜기라고 붙이고 싶어요. 오뚜기. 제가 88년도에 입사하면서 88년 그래서 쌍오뚜기라는 우리 동기들 이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오뚜기라는 애칭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오뚜기가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처음에 자연농원에 입사할 때 사육사를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한 4년 내지 길면 5년 정도 경험 삼아서 한번 야생동물들을 접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학교에서 취업을 나오게 됐는데 그때 선배님이 학교에 오셔서 이런 취업 설명회도 하고 이러면서 취업을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1년쯤 있다가 표범이라는 아이를 만나서 인공포육을 하고 이러면서 사육사가 야생동물과 할 수 있는 이런 가치와 의미 있는 일들이 정말 크고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돌보고 성공을 시키면서 사육사를 오래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오가 누구죠? 네, 우리 송영관 사육사 송바오는 저랑 오래 같이 일해온 친구예요. 케미가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처음에 입사해서 왔을 때부터 함께 일을 하다가 몽키밸리 때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몽키밸리 때도 20여 종의 200마리 정도 되는 원숭이들을 관리할 때 같이 이제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호흡이 잘 맞고 그래서 판다월드를 처음에 준비하게 됐을 때 제가 요청을 했어요. 송바오를 제게 주세요. 네, 우리 송바오와 이바오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판다월드 잘 되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스카웃을 해가지고 왔던 친구들이라서 워낙 서로의 성향을 잘 알고 일의 방식들을 잘 알아서 지금 케미가 잘 맞게 일할 수 있습니다. 협업 꿀팁은 약속이라고 봐요. 약속.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방식, 송바오가 일하는 방식, 이바오가 일하는 방식, 오바오가 일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지만 거기에는 약속된 하나의 방식들이 있고 그게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은 일을 할 때는 서로 같은 행동들과 같은 패턴들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뭔가 판다를 당연히 돌볼 때도 제가 없는 날도 제가 돌보는 방식으로 또 후배들이 돌볼 거고요. 또 후배들이 돌보는 방식이 저랑 맞아야 그 판다들에게 같은 어떤 복지, 동물들의 복지가 제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육사들 간에도 서로 약속된 그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과 원천은 글쎄요. 저는 제가 많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 6남매였었는데 워낙에 이제 뭐 형이나 누나들한테 많이 사랑받는 다섯째였고 그리고 이제 워낙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일의 원천이 사실은 그런 어렸을 때 자연적인 친자연적인 그런 어린 시절이 지금 일의 원천이라고도 보이고 저의 사랑의 원천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동물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도 상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배려를 한다고 상대방에게 배려를 하지만 그 배려가 과연 상대가 원하는 배려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원치 않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하는 배려가 상대에게 원하는 그런 배려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는 되게 빨리빨리 뭔가 이런 문화잖아요. 실제로 1분 동안 사람들이 몇 걸음을 옮기는가 하는 거를 연구한 학자가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1분 동안에 25걸음을 옮긴대요. 유럽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분 동안 28걸음을 옮기고요.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은 1분 동안 35걸음을 옮겨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몇 걸음을 옮겼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56걸음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한 번씩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만큼 빨리빨리 해야 하고 뭔가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인이 박힐 정도로 그래야 한다는 그런 거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대학생들의 64% 이상이 나는 스스로 꾸물거림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요즘 일이 많아요. 그래서 뭐 수업을 6개, 7개 듣고 해야 될 조별 과제도 많고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이 너무 많아서 밀리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자기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뭔가 시간을 관리한다는 느낌보다는 시간이 나를 끌고 가는 같은 무기력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학업 성적도 떨어져요. 실제로 꾸물거림하고 학업 성적하고 상관을 보면은 상관계수가 상당히 이게 반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꾸물거리면 그만큼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꾸물거리는 것이 특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정신승리 일부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할 일이 많고 그걸 좀 더 이렇게 귀엽게 표현한 것 같은데 꾸물거림 자체가 실제로 만성화되면 그런 얘기를 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많이 무기력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이가 더 많이 들게 되면 사람의 경험도 생기고 자기 조절력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성실성하고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높아지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 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원래 실제 저희가 심리학 연구를 해보면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사람의 성격 특질을 5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꾸물거림과 관련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경증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성실성이 있습니다. 신경증은 우울이나 불안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그런 개인의 성격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꾸물거림이 높아지게 되면 신경증이 높은 거하고 관련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꾸물거림이 우울이나 불안하고 상관이 높다는 거고요. 동시에 꾸물거림과 정반대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이 높아지게 될 경우는 꾸물거림하고 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실성이 높다는 것은 일을 더 꾸물거리지 않는다는 쪽하고 관련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중해서 하게 되는 건 몸에 많이 힘들어요. 실제로 어떤 시간이 정해지는데 집중해서 너무 힘들게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특히 몰아치기를 하는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꾸물거리지 않는 일반인에 비해서 심혈관계 계통의 질병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는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고 몰아치기를 하면 좋은 것 같지만 내 몸은 상당히 부담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결혼과 출생에 대한 부분들과 핵개인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해 본다면 2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핵개인은 1인 가구인가? 아니에요. 결혼했어도 삶의 지향점이 핵개인이면 핵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들은 나의 물리적인 어떤 가구의 분류라든지 관계성과 무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1인 가구건 4인 가구건 6인 가구건 핵개인의 태세를 갖출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럴 수 있죠. 기존의 관계와 관습이 핵개인으로의 삶을 제한해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이렇게 물리적인 관계를 맺는 거를 좀 주저할 수도 있어요. 이유가 그 관계가 대등하지 못하고 종속적으로 계속 의지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나한테는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결정을 제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나의 열망을 발견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허락되기 시작하면 시도할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예전 방식으로 따진다면 뭐가 유행이라며 이렇게 하다가 해보고 맞지 않네? 모색해보고 새롭게 배워보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찾거든요. 찾은 순간부터는 타인의 어떤 눈빛과 무관하게 파고들어요. 몰입이 생기거든요. 제일 슬펐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좋은 직장이 뭔데? 그러면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곳이래요. 그거는 업이 아니죠. 그거는 내 삶에 대한 자존을 잃는 거예요. 직업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나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장소인데 내가 그 시간 동안에 진공 상태를 만든다는 건 내 인생을 허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상호 규약으로서 사회적인 역량을 나누고 협업을 한다는 걸 직업으로 정의한다면 그건 책임을 방기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합의되지 않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예전 같았으면 조직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그의 대표성이 있는 결과물의 어떤 제공이라는 부분들은 조직의 이름으로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1인 스튜디오부터 본인들에 대한 어떤 산출물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분들이 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의 편린들을 다 긁어 모으면 나의 흔적이자 나의 축적된 결과의 역사의 모든 모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카이브라고 불러요. 그 아카이브라는 것은 나의 지금까지의 살아왔던 흔적들의 총집합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고
그 과정상에서 어떤 형태의 기여와 그만큼의 나아짐을 볼 수 있는지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대한 축적의 결과물들이 나의 서사의 증거로서 쓰이기 시작했어요. 세상과의 접점을 면적을 넓히는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적인 결과들의 총집합, 이를 기반으로 했던 나의 성장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채택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본과 3학년 이제 졸업을 1년 앞둔 의대 졸업을 1년 앞둔 시기에 이제 정신과 병동에 실습을 갔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이게 나머지 2명의 친구 총 3명이서 정신과 실습 대학병원 병동에 이제 실습을 가는데 막 전날까지도 저희가 막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막 폐쇄병동에 한 달 동안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환자들이 있을까, 막 좀 무섭진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행여나 내가 좀 그분들한테 상처나 좀 뭐 잘못된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저희는 긴장을 하면서 폐쇄병동 들어갔는데 이 병동 안이 그냥 너무 편안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환자분들이 많았거든요. 조울증 환자분도 있고 조현병, 뭐 우울증, 되게 다양한 환자분들이 많았는데 저희는 의사가 아니었고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저희랑 한 달 동안 정말 친구처럼 지냈어요. 뭐 같이 젠가하고 같이 탁구도 치고 또 이렇게 보호자분들이 면회 오셔서 간식 같은 거 주시면 이제 뭐 수박이나 과일 같은 거 저희 실습 가운 입고 같이 먹고, 막 저희가 가면 환자분들이 되게 아쉬워하고 다음날 아침에 오자마자 막 젠가하자 그러고 막 환자분들과 얘기 나누는데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신과 저는 실습 돌기 전에는 이 정신과라는 곳이 저도 뭐 그냥 일반인이었으니까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 곳이고 뭔가 여기 입원이라는 게 치료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약간 수용의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한 달 내내 환자분들이 좋아져서 막 퇴원하기도 하고 또 막 저희 실습 들어왔을 때 막 급성으로 악화됐던 환자가 막 며칠 지나니까 좀 좋아져서 막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들도 보고 하니까 와, 이게 굉장히 또 이 정신과도 좋아지는구나, 이거를 그때 눈으로 좀 보고 느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정신과에 관심을 갖게 됐고 환자분들과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뭐 정말 뭐 환자분 오신다고 막 잡아먹거나 뭐 괴롭히거나 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막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기 전부터 막 진단을 내리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어떤 증상 때문에 이 증상이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좀 오래됐고 이 증상으로 내가 좀 불편하고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그때 병원에 오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우울증인지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인지 조울증인지는 환자분이 굳이 좀 진단을 내리고 오실 필요 없고요. 증상들만 가지고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진단은 전문가가 내려주니까 이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들어 내가 속이 쓰려요. 근데 이게 뭐 위식도 역류인지 뭐 위궤양인지 뭐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거든요. 그냥 다만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돼.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이제 뭐 담당해 주시는 내과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검사도 해보자고 하고 뭐 약도 드리고 하시면 이제 그때 진단을 내리는 거니까 정신과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나 이거 우울증인가 뭐 공황장애인가 이렇게 본인이 막 구별하시는데 너무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와 좀 상담을 좀 받으시면 그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 가령 저도 이건 무척 어려운데 누군가 저에게 칭찬을 하면 그 받아들이기 좀 쭈뼛쭈뼛해요. 당신이 뭘 잘해요. 뭐 그러면 속으로는 그래 잘났어라고 막 생각을 했다가도 막상 누군가 막 칭찬을 하고 오면 그 순간 되게 당황스럽고 힘든 어떤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는데 제가 가끔 공부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받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낮 동안은 내가 천재라고 생각해라. 분명히 내 천재가 아니어도. 그럼 왜 그러냐? 천재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천재인데 그것도 그냥 천재가 아니라 대천재인데 그럼 내 머릿속에 시험 과목에 뭐 외워야 할 공부해야 될
뭐 책 몇 권을 내 머릿속에 넣는 게 뭐가 어려워.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공부하는 거하고 이 많은 내용을 내가 다 언제 공부해서 시험을 보나? 라고 마음 먹는 거하고 그 심리적 부담은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낮 동안 나에게 칭찬을 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 나는 되게 천재인데 내가 천재인 내가 이 정도 과목을 내 머릿속에 넣는 게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것과 언제 저걸 다 공부해서 내 머릿속에 넣어서 저 시험을 준비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차이. 그 낮 동안 용기를 주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 근데 단 밤이 되면 자기 전에는 또 1분 동안 겸손되이 내가 그렇지 않다는 나는 사실 천재가 아니니까. 근데 그 천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의 본 모습을 인정하는 것은 왜 그러냐? 다시 내일 일어나서 거들먹거릴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우리가 넌 잘하고 있어 매 순간 긍정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매 순간 또 부정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긍정할 때는 긍정하고 또 혹독하게 나를 평가할 때는 평가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나의 일상을 다시 걸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넌 잘하고 있다라는 용기도 주고 또 때로는 아니야 나는 혹독하게 이런 건 부족했다라고 또 반성도 하는 거예요. 2023년 한 해를 보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것은 회사 다닌 것밖에 없다. 그거 엄청난 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의 밥벌이를 내 스스로 했다는 것 자체는 그것만큼 큰 상은 없습니다. 자꾸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뭘 했다라는 게 남들이 보이게 확연하게 보이는 어떤 상, 어떤 결과물 아니면 뭐 수치로 보이는 어떤 뭐 돈의 수치로 보이는 어떤 돈이나 어떤 결과를 말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것 자체도 커다란 성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완벽한 만족을 바라지도 않고 또 완벽한 결핍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삶이 아닐까? 그 소소함을 서로 즐길 수 있고 그 소소함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